다시 1163페이지. 또 여전히 감기 기운 때문에 코가 맹맹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자 철학의 확산과 영국 정치의식의 변동과 성숙이라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읽어봐, 우리 종료가. 읽어봐. 공자 철학의 확산과 영국 정치의식의 변동과 성숙. 다른 한편으로 존 웹은 공자를 예찬하고 공자의 도덕 철학과 중국의 교육제도 및 과거제를 상론한다. 퍼체스, 트리고, 키르허, 마르티니, 니우호프, 세메도, 보시어스 등의 저작들을 집중적으로 인용하면서 웹은 시비판단의 능력으로서의 맹자의 도덕적 지혜의 개념에도 유의한다. 이미 웹은 세메도를 거의 그대로 전제해 중국의 도덕 철학과 관련해 맹자의 인의예지 덕을 중국의 덕목론으로 소개하면서 이중 지를 현명이나 지혜로 풀이한다. 그는 중국인들이 이 현명이나 지혜를 현대적인 일들의 훌륭한 정보 지식에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사건들을 더 잘 규제하기 위해 지난 일을 잘 관찰하는 것에 또 시비를 변별하는 것에 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도덕적인 지혜와 비도덕적인 그런 인간의 인식적인 지혜, 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뭉뚱해서 맹자가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인이 예지 할 때 지는 도덕적인 지혜만을 가르쳤어요. 근데 해설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그냥 지혜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도덕적인 의미에만 한정해서 이 지혜로 쓰게 되면 도덕감각과 같은 거예요. 도덕감각은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는 거죠. 어떻게 느끼느냐. 남이 잘못하면은 약간 불쾌하게 느껴요. 도덕적으로 어긋나면 좀 불쾌하게 느끼고, 여성들이 노출이 심해도 남자들이 그 좋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폄하해서 본다고. 너무 노출이 심하면 순간적으로 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건데, 그 남의 관계 되는 거지. 근육이가 나한테 까닭도 없이 대들고 그러면 항상하면 내가 기분 나쁘듯이 남의 관련된 것은 금방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의 관계, 내가 잘못한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안한 감정으로 나타나거나 죄송한 감정으로 나타나 자책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미안하다고 느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도덕 감각이라고 그러고, 도덕 감각은 이 12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영어로는 the discerning the right from wrong이라고 그랬죠. 옳은 것을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본능적인 거야, 이거. 생각해보지 않고 바로 떨어지는 판단이다. 이 판단, 도덕 판단과 관련된 건 지혜고만 관련됐죠. 앞에 그 사덕 중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과는 관계없는 거고, 이 측은지심, 인이 예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능력이 이 지혜요. 12지심이라고. 자. 이 마지막 구절은 지를 시비변별력으로도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유럽 지식인들이 맹자의 도덕 철학을 이미 이런 본성적 시비 감각의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웹은 중국과 공자 예찬을 통해 영국을 계몽하고 영국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웹이 활동한 시기는 명예혁명 1688년이 일어나기 20년 전의 시기였다. 웹이 공자 철학과 중국의 능력주의적 정치 문화를 알리고자 한 열정은 찰스 2세의 정실 인사에 대한 그의 뼈아픈 경험과 실망에서 솟아난 측면도 있다. 찰스 2세는 정실 인사는 패트로니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네포티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친인척들, 가까운 사람, 친구, 이런 자기한테 돈 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걸 정실 인사라고 그러죠. 근데 과거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거죠. 그건 송나라 이후에 극동에서는 일반적이었다. 자. 찰스 2세는 정실주의에 휩쓸려 그에 대한 일련의 관직 약속을 번번이 어겼고 그릇된 인사를 바로잡을 것에 대한 그의 기대도 저버렸다. 중국의 유고성의 전편에 걸쳐 웹은 중국 선비들이 향유하는 성적주의적
능력주의적 보상을 찬양하고 어떻게 선비들 사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배움으로 자격을 얻기만 한다면 최고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중국 정치와 철학을 논하는 그의 모든 집필 활동은 의도치 않게 명예혁명을 준비하는 활동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찰스 1세의 처형으로 귀결되었던 2차 영국 내전 1642년부터 1651년까지와 공화정치 1649년부터 1660년까지는 크롬웰의 부관 참시와 왕정 복고 1660년으로 막을 내렸다. 국왕 처형 이후 영국 국민들은 양심의 큰 가책을 느꼈다. 이 극심한 양심의 가책의 집단적 폭발이 크롬웰의 이 양심의 가책, 왕을 죽이다니, 왕을 시해하다니 라고 하는 있을 수 없던 사태에 대한 최초 사건이기도 하고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나 폭군 방벌이라는 공명 철학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지, 국민들이. 그런 정서도 없는 거지. 당연히 잘 죽였다고 생각하는 정서도. 자. 크롬웰의 부관 참시와 왕정 복고로 나타났던 것이다. 크롬웰의 부관 참시는 왕정 복고가 되는 5월 29일인가 5월 29일 날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는데 5월 28일 밤에 크롬웰의 묘지가 다 파헤쳐져서 부관 참시돼 버려요. 인민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그 찰스 2세가 와갖고 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형이 되면서 크롬웰은 지금 묘지도 없고 묘지 있었던 자리만 있고 시신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는데 크롬웰의 동지들 중 핵심 관계자들은 똑같이 이미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도 공식적으로 부관 참시를 했다. 송장을 사지를 찢었어. 자. 이때까지도 자국의 국왕을 추방하거나 시해하는 혁명적 행동을 사상적으로 정당화해줄 수 있는 정치 철학이 아직 영국에 없었던 것이다. 영국에 있었지만은 대중적으로는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는 공화국 혁명을 했던 크롬웰 혁명 세력, 청교도들 일부에게는 공맹으로부터 전해진 그런 폭군 방벌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단을 한 건데 백성은 모르고 있어서 확산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야. 아주 영국의 국민적인 그런 혁명의식은 아직 없었다. 그런 뜻이야. 자. 중국의 영향 아래 폭군 방벌론을 가장 강력하게 전개한 부캐넌은 16세기 말부터 국법에 의해 주홍 글씨가 되어 있었고, 수아레즈의 폭군 방벌론은 궁극적으로 교황의 심판과 지령에 의거해 카톨릭 국민이 개신교 군주를 방벌하는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자, 주홍 글씨는 영어로는 스칼릿 레러스야. 레드 레러스가 아니라 스칼릿 레러스. 똑같이 빨강인데 이 스칼릿은 그 성적으로 여자가 환양연처럼 바람 피우거나 성적으로 물나는 것을 가리킬 때 스칼렛이라는 수로 해서 창녀촌을 스칼릿 스트리트라고 홍등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뭔가 그 금기시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 이름이 주홍 글씨가 됐다는 것은 이 이름도 언급도 못 하는 거예요. 폭군 방벌론을 잘 전개했거든요. 대단히 철학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공명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공명 철학이라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국 문화에, 정치 문화에. 근데 너무 앞질러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라. 무슨 기독교 사회에 수용이 안 돼. 그래도 이제 선진적인 자들은 이걸 받아들여서 크롬웰 청교도 혁명을 해버린 거예요. 청교도 혁명이 파급력이 적고 멀리 미치지 못하고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문제는 이제 바로 이 왕을 죽일 수 있느냐.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지금 공명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주 선두적인 전위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과 단절되면서 이 공화국 혁명이 끝나고 말아. 왕정 복고가 이루어져 버려요. 백성은 왕정 복고를 좋아해. 뜻도 모르고. 자.
그런데 왕정 복고로부터 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688년 영국 의회는 네덜란드로부터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 자기 국왕 제임스 2세를 추방하는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혁명을 감행했다. 이게 이제 명예혁명인데 제임스 2세는 찰스 2세의 동생이죠. 찰스 2세가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즉위를 했는데 5년 만에 쫓겨나는 거야. 에? 이 살아있는 왕을 쫓아낼 정도로 이때 30년 만에 폭군 방버르 사상이 성숙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알겠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중국 서적들이 엄청나게 쇠뇌하게 된다. 30년간. 왜? 급진적인 쪽도 공맥을 좋아하고 왕 찰스 2세부터 그 궁정까지 이걸 좋아해요. 앞에서 나왔지. 요새 말로 하면 좌우 세력이 다 좋아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고 너도 나도 출판하려고 그랬고 그걸 쓰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다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30년간. 자.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제임스 2세의 방벌은 개신교 국민이 가톨릭 군주를 추방하는 의미가 분명히 숨겨져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왕정 복고로부터 명예혁명까지 28년이 흐르는 사이에 영국인의 정치적 정서와 사상이 더욱 근본적으로, 더욱 급진적으로 변한 것이다. 왕정 복고로부터 명예혁명까지 28년이 흐르는 사이에 영국의 정치 사상이 격변한 것이다. 이 28년간 영국인들은 공맹의 반정, 역성 혁명 철학을 받아들여 정치 사상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이 기간에 영국에서는 보시어스, 웹, 컴벌랜드, 템플 등 친중국 철학자들이 활발한 집필 활동을 전개했고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는 중국 관련 서적들과 공맹 경전 번역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국인들은 이런 서적들을 통해 시민들이 단결해 폭군을 추방하는 중국식 반정 혁명론에 친숙해지고 폭군 방벌을 심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정치적 정서가 성숙한 것이다. 웹은 영국인들의 이런 정치 사상적 성숙을 고무해 10여 년 뒤에 벌어질 명예혁명을 준비한 대표적 철학자였던 것이다. 앞에서 나다나엘 빈센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이 존 웹도 그런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의도치 않게 크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영국이 아닌 이제 네덜란드의 스피노자로 가려고 그러는데 스피노자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대단히 유럽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덜란드가 가장 국제무역에 밝고 동방무역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살았던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유럽 지식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스피노자가. 자기 철학으로 철학의 이제 이 동양의 기이로운 기철학을 자기화해서 마치 유럽적인 것인 양 포장해가지고 써먹어요. 근데 날카로운 사람들은 바로 읽어내. 이 동양의 기철학이라는 거. 네? 얼마나 중국 지식이 있었는지 앞부분을 좀 보자고. 같은 책에 그런 에티카라고 하는 책에도 중국이나 또 일본 내용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자, 읽어봐요. 스피노자의 범신론과 중국의 기철학. 스피노자의 중국 지식과 그 출처. 스피노자는 1665년경부터 집필하기 시작해 죽기 직전까지 수정하다가 1677년 사후에 공간된 에티카 기하학적 질서로 증명됨에서 동아시아의 기론을 수용해 신기원적 존재론을 전개하고 신학정치론에서는 홉스의 내적 신앙에 한정된 관용 개념보다 조금 더 넓은 관용론을 개진했다.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중국 애호가였을지라도 중국을 향한 자기의 본심을 철저히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 등의 원자론에 원용한 중국의 기론과 자연신론을 암암리에 수용해 자신의 존재론을 구성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끝내 숨기지 못하고 중국을 직접 우호적 맥락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투스 이런 에피크로스가
원자론을 전개했는데 그 원자론도 동양의 기 이론을 이미 수용해서 그걸 전개한 거거든요. 기와 원자가 같은 건 아닌데 기론은 에너지란 소리예요. 에너지론. 이 우주의 본질은 에너지고 그 중에 깨끗한 에너지가 잘 정제된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이런 사상이거든요. 물질과 에너지가 실은 같은 거야. 청결의 차이만 있지. 놀라운 사상인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E는 이퀄 MC 자승이라는 간단한 수식으로 에너지는 곧 물질과 통한다는 걸 입증했죠. 증명했죠. 그리고 지금 원자탄을 만들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적확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했는지 극동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다시 스피노자가 받아들여 가지고 자연신론을 피는 거예요. 유대인 스피노자는 1670년 신학 정치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대인들의 할례의 표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해서 나는 그것만으로 그 민족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니, 나는 그들의 종교의 기초가 그들의 정신을 무력화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회가 권한다면 인간사가 아무리 변화무쌍할지라도 그들의 제국을 다시 세울지도 모르고 또 신이 그들을 두 번째로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기까지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할례하는 거 뭔지 알죠? 알아? 모르면서 말하지. 넌 알아? 포경수술하는 거야. 포경수술하는 거. 근데 이것을 아주 의무적인 의식 속에서 이걸 거행을 하거든. 할례식을. 어른이 되는 거야. 남자가 이걸로. 성인이 되는데 이거 뭐 그렇게까지 법적 떨 일이 아니죠. 다른 문명권에서는 저절로도 할례되는 사람도 있고 영 안 되면 이제 병원 가야 되지만 포경수술 하러. 그런데 이 독특한 짓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유대민족을 유대민족으로 만들어준다고. 이걸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 유대국가가 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스라엘 섰잖아 이제. 근데 그게 하찮은 짓을 그만두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특징이 없어지고 문화적인 다른 민족과 동화돼요. 그 유사한 이야기를 양성지라고는 세종의 신화 중에 엄청 천재적인 신화가 양성지인데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 정사로는 황희정승이 제1등이었다면 어떤 학식으로는 양성지가 이제 1등인 그런 4명의 임금을 모시거든. 황희도 4명의 임금을 모시고 이 사람도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연도 차이는 나는데 그 사람도 중국 서방의 어떤 민족을 들면서 뭐 머리를 이상하게 따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계속 따서 그걸 지킨 그 민족은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근데 중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막 받아들였던 어떤 민족은 사라져버렸다. 단순히 그런 머리에 따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존망이 결정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왜 단발령 때 저항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단발령이 그게 근대화 되기 싫어서 반근대적인 의식에서 단발령에 저항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원나라에 의해서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고려 때의 그런 항복전쟁을 했죠. 그래서 37년을 싸웠어. 그런데 송나라는 10년 만에 망해버려 싸우다가 우리는 37년을 싸웠는데 그래서 전 세계는 송나라를 포함해서 몽고족의 완전한 점령지가 돼가지고 몽고의 이제 징기스칸의 아들이나 손자나 심지어 노예까지도 가서 왕을 시켜요. 왕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기존 왕조가. 근데 고려는 그대로 있었죠. 얼마만큼 끈질기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복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하면 너희들의 왕조와 문화와 풍습과 모든 강토를 보존시켜 줄 것이다.
그거도 맞바꾸자 그런 거. 뭐 말로 졌다고 그러고 맞바꾼 거야. 뭐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송나라 점령하고 나서 머리 다 깎아버리거든 몽골식으로. 근데 고려에 대해서는 못해요. 또 저항을 잘못하면 깎다가 또 저항할 것 같으니까 지들끼리 쑥덕국론 벌려가지고 고려는 예외로 한다. 그 다음에 또 병자호란 때도 또 졌죠. 또 머리 깎다가 또 전쟁 날까봐 그 만주족 놈들이 지들이 지뢰 겁먹고 이 조선은 그대로 둔다. 그리고 복식과 조선의 복식과 머리 상투를 그대로 둬요. 근데 일본 놈들이 먼데 와서 그걸 깎으려고 그래.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대한 그 조선이지 그때는 조선 사람들 하는 말이 머리를 깎으면 우리가 깎지 니들이 왜 깎으라고 하냐 못 깎는다. 버티는 거야. 그 이전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온 머리카락인데 그 상투를 못 지키면 민족이 없어지는데 적어도 우리가 직접 깎아서 스스로 결단해서 깎기 전에는 남에 의해서 깎인다면 그 민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목숨을 버릴 수는 있어도 머리를 버리면 그 자기가 혼자 소멸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 소멸한다고. 네? 예, 최익현이가 그랬죠. 내 목을 자를 수 있어도 내 머리를 못 자른다고. 그 단순한 성리학자의 고집만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본질, 문화의 혼자 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민족의 문화잖아요. 그 민족의 문화가 그러한 아주 사소한 것들 머리카락의 모양으로도 지켜지는 것이다. 아까 양성지의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우리 국사학자들 멍청한 새끼들이 뭐라고 이러는지 알아? 아주 똑똑한 놈도 그래요. 그 머리를 깎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반개와 반근대적인 사고였다고. 우리나라 역사를 훑어보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게. 왜 이렇게 국사학자들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정치 사상이나 철학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리고 유교국가를 연구하는데 공명 철학을 몰라가지고 유교국가를 연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진단 때도 그렇고 구함할 때도 그렇고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는데 그 의병들이 뭐 예외적인 한두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임금의 교지를 받고 또는 밀지를 받고 의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국사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의병은 그냥 백성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그렇게 돼갖고 심지어는 박은식은 나라가 부르기 전에 일어난 민군이라고 의병을 정의를 해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만약에 유교국가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유교국가에서는 마테오 리치가 말했듯이 병장기를 함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유자가 병장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천박한 짓이야. 임금이 들고 다니지 말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미 천박한 짓이라고. 그래서 칼을 막 쓰는 부엌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맹자의 그 말이 있죠. 군자는 생물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게 죽어가는 걸 보지 못한다. 측은지심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런 건데 어떤 양나라 임금인지 그 사람이 흔종에 쓰려고 소를 끌고 가요. 소를 잡아서 피를 뽑아서 피를 뿌리면서 흔종이라는 종을 새로 만들면 이제 그걸 종을 울리는 첫 타종을 하기 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가 봐요. 그걸 흔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가 본데 이게 소가 끌려가면서 벌벌벌 떨면서 막 음매음매 우는 거야. 야, 난 죽었다니. 소가 머리가 좋아요. 죽는지를 안다고. 도솔장 끌려가도 알아요. 이게 그 왕이 듣고 있다가 너무 애처롭게 우니까 야 치워라. 그 염소로 바꿔라 그래. 염소는 또 멍청하니까 소리도 안 내고 딸랑딸랑 따라서 죽었겠죠. 내가 성군이 나는 들 수 없다고 그 왕이 그러니까 그걸 봤던 맹자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왕께서 저 소 울음소리를 측은히 여겨서
그것을 염소로 바꿔서 헌정식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물이 그러한 고통에 빠질 때 그것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느끼겠습니까? 당신은 그 점 하나로도 성군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군자는 살아있는 동물이 죽어가는 걸 보지 못하고 그래서 동물을 잡는 그런 푸주권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 병장기와 관련된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것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조심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군자의 풍물을 유지하려는 게 유교국가의 그런 유자들의 행동이에요. 근데 뭐 함부로 그 임금의 명령도 받지도 않고 병장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웃기는 거죠. 임금이 적을 정해줘야 되고 누구를 향해서 칼을로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는지를 정해주지 않는데 지멋대로 적을 정해서 싸우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국가에서는 분명히 모든 의명은 그냥 사료를 안 보더라도 이건 왕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하나도 모르니까 전부 그들이 그 민간들이 그냥 혼자 자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다 임금 허가 없이 병정기를 들고 일어나면 다 난민이야. 난이라고 반란.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구한말 때도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일어난 의병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조리 밀지를 받고 일어났고 밀지가 있어야만 병정기를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장기를 수집할 수도 있었고 군량미를 그 밀지를 보여주고 부자들한테 가서 군량미를 꿀 수도 있었고 또는 기부받을 수도 있었던 거야. 안 그러고 지가 무슨 힘으로 막 30일씩 1000명이 먹을 군량미를 부자한테 가서 가져와? 병정기에 들이대고 강탈하는 수밖에 없지. 강도가 되면 이게 난인지 만지. 그래서 그때도 가의라는 게 있어서 가의, 가짜 의병이라고 하면서 그런 그 짓거리 하고 다니는 겁니다. 가의는 걸리면 쪽쪽이 다 사형을 시켜버렸거든요. 진짜 의병이. 진짜 의병은 밀지를 가진 의병이 진짜 의병이야. 그리고 성질 나서 지가 먼저 그냥 임금제 명령 받지 않고 병정기를 들고 일어난 뭐 부대가 있다 하더라도 밀지를 받은 큰 부대에 합류됨으로써 자기 이 병력의 정당성을 이제 정규군이 된 거죠. 천병이라고 했어. 하늘의 병사들. 오늘날 정규군이라는 뜻이야. 천병이 임금의 이제 군대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전봉준이 1차로 일어날 때는 말없이 임금님 말 듣고 일어난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일어나서 1차 봉기는 난이에요. 난. 동학 나이지. 2차 봉기가 24만으로 더 규모가 컸죠. 그건 임금의 밀지를 받고 일어난 거다. 임금이 나를 와서 구하라고 일본군을 물리쳐서 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밀지를 받아요. 전봉준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전엔 난민이었지만 난류 이제는 천병이 된 거지. 정규군이 된 거야. 네? 이 뚜렷한 구분을 짓지 않으면 그 시절의 국사는 엉터리로 해석이 되고 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정규군이 우리나라 군대인 동학군하고 2차 봉기에서 일본군하고 붙어서 뭐 외적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임금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분명한 거지. 임금은 외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동학군 쪽에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시기는 갑오요란이라고 해야 맞지 무슨 갑오 경장은 개떡이나 경장이야. 일본 놈들이 그 전쟁을 감추려고 생쇼를 벌인 그 심파극인데 심파극만 열심히 연구해. 일본 놈들이 포장을 하려고 감추려는 위장막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 친일파지 그것이 우리나라 국사학자야? 감춰주려는데 더 열심히 감춰주는 거지. 북쪽 국사책이나 남쪽 국사책이나 그따위 식으로 되겠다. 그런데 그 시기 이름을 싹 바꿔버렸죠. 갑오요란이라고. 갑오요란과 아간망명. 또 아간 파천이라고. 파천은 그 도망갈 달아날 파차야. 임금이 달아났다 이거. 도성을 버리고 그 뜻이 파천이라는 뜻이야. 도성을 버리고 달아났나? 도성에 있었잖아. 파는 달아난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그 노마노프 그 왕조의 정통 정통 황제의 망명권을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갖고 간 거지. 느닷없이 도망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보호를 요청해서 어사일럼을 받았고 다 그 시대에 영어로 표현된 세 개의 자료를 보면 다 어사일럼이라고 되어 있고 게이닝 또는 파인딩 어사일럼 망명하다고 되어 있지 달아났다고 안 돼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필주어, 이어, 이차 우리 이제 실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러시아 공관으로 갔어요. 러시아 사료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러시아 사료, 러시아 말로 보면 페레모트 그래서 왕의 대이동, 대변동이라고 돼 있어요. 한성신문 일본 놈이 내는 한성신문만 아관 파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일본 공사관 저희들 일본 놈들이 기록 안에 아관 파천이라고 돼 있고 또는 노관 파천 또 친일파들이 쓴 글에 다 아관 파천, 노관 파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하면 뭐가 되지? 친일파지. 그걸 아간 파체라고 표현한 국사학자는 친일파야. 그래서 내가 다 바꿔버렸어. 아간 망명으로. 이필주어라고 해도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 현대적인 말은 망명이야. 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 게 아니라 사료대로 해야지 왜 거짓말을 일본 놈들 따라서 그 말을 은폐하는 말을 쓰냐고. 또 모욕적인 말이잖아. 도망갔던 말이지. 모욕적일 뿐더러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아. 도성을 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파천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도성을 버리지 않았잖아. 도성에 있었잖아. 그 정동에. 읽어. 우리는 이런 가능성에 아주 유명한 사례를 중국인들에게서 구할 수 있다. 그들도 그들이 지극히 주의 깊게 간수하는 무정의 뚜렷한 표식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가졌다. 그들은 이 표식에 의해 그 밖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켰고 그리하여 고대의 다른 모든 민족을 능가할 정도로 수천 년 세월 동안 자신들을 유지해왔다. 그들이 언제나 제국을 보존한 것은 아니지만 제국을 상실했을 때 다시 제국을 회복했고 의심할 바 없이 만주인들의 정신이 풍요의 사치와 오만으로 이완된 뒤에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스피노자가 멘도자, 퍼체스, 마테우 리치, 트리고, 세메도, 마르티니 수피체, 나바레테 등의 중국 보고서들을 읽었다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만주족의 중국 정복과 같은 극동의 최근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여기 지금 나열된 모든 사람을 나는 다 읽었어요. 그냥 누가 나열했으니까 따라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책들을 다 읽었다고. 근데 이 사람도 다 읽었다고 봐야 돼. 왜냐면 내가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읽었다는 느낌을 갖는 거라고. 그 책을 실제로 읽었기 때문에. 자. 중국어를 말하는 예수의 선교사이고 이 정복 사건의 목격자인 마르티니의 만주족의 전쟁사는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의 출간 전인 1654년에 벨기에의 안트워프에서 이미 출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중판이 거듭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1661년에는 만주족의 황폐화 속에 중국 왕국으로 개명되어 재간행되었다. 또한 스피노자는 당시 자, 이제 여기 연도를 좀 알아둬야 되는 게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요. 네? 이게 얼마나 빨리 이 책이 나오는지 알겠지? 네? 1661년 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한 10몇 년 사이에 그 사건에 대한 만주족의 침공 사건에 대한 책이 유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또한 스피노자는 당시 네덜란드 동방무역의 주된 상대국인 일본의 종교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나 의심할 여지가 있는 그의 사도들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라면 모든 기독교에 공통된 그리고 언제나 공통되어 온 세례, 영세, 성만 찬식, 축제, 공개 기도 및 기타 의례와 같은 기독교 전례에 관한 한 이것들은 보편 교회의 외적 표시로 제도화된 것이지 신의 은총과 관련된 무언가를 지녔거나 그 자체로서 어떤 신성함을 지닌 것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들이
어떤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한 사회의 보존을 위해 제정되었고 따라서 혼자 사는 사람은 이것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 아니, 기독교가 금지된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례를 삼가도록 구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받는 상태에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의 본보기를 기독교가 금지된 일본에서 얻는다. 거기에 사는 네덜란드인들은 동방무역 회사에 의해 종교의 어떤 외적 전례도 행하지 않도록 명받고 있다. 자,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일본의 다이모들이 금지해놨어요.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네덜란드 사람 선배가 네덜란드 사람 가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기독교적인 기도 행위를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숨이 날아가니까 전체 교역이 망가져 볼 수가 있죠. 네덜란드에 대해서만 대지마라는 인공섬에 상관을 짓도록 허용을 했고 그 섬에서만 동서무역이 허용돼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1640년경에 카톨릭 농민들이 농민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3만 명의 농민들이 옥쇄를 해버려요. 하나도 한 명도 항복하지 않고 그걸 배후에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배후 조종을 하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다이묘들이 다이묘는 일본의 이제 지배자 제후들이죠. 그 카톨릭을 믿은 사람 거기서 죽었죠. 죽은 사람의 옆집 왼쪽 오른쪽 옆집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3만 명 이상이 이제 또 죽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분노를 표현하고 일본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선교사 이놈들이 와서 막 다이묘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써놓은 걸 자세히 존 도커가 기록을 해놨는데 남미 전체가 자기들 거라고 어떻게 너희들 것이 됐냐. 자기들이 거대한 나라라 이거야. 제국이라고. 어떻게 너희들 것이 됐냐.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들어가서 포교를 어렵게 하면 원주민들이 카톨릭을 믿게 된다 이거야. 카톨릭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이제 거기 있는 통치 세력하고 충돌이 잦아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 이제 공격을 무력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카톨릭이 외부에 있는 우리 포르투갈 군대에 원조를 요청하면 자기들이 밀고 들어가서 다 점령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나라한테 그러러 왔잖아. 그리고 필리핀에 지금 얘네들 군대가 있잖아요. 스페인 군대가. 그러니까 들어보고 여러분들 놔두면 안 되겠네. 그 의심하고 있는 찰나에 그 시마바라 반란이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렇게 썰어서 없앴는데 그래도 교역의 필요성을 있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은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카톨릭이 아닌 네덜란드를 개신교라고 하거든요. 개신교에 대해서 네덜란드와 또 개신교인 영국에 대해서 그 대지마의 상관을 열도록 허용을 해줘요. 네? 영국은 별 이해관계를 못 느껴 떠나버리고 네덜란드 상관만 남게 되고 나중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 상관이 임진단 이후에 중국은 일본이 조공을 바치는 걸 금해버렸어요. 그 이전에도 이미 자꾸 그러니까 조공을 못 바치게 하니까 조선을 통해서 어떻게 조공을 바치려고 조공을 바치면 더 많은 걸 받잖아요. 아까 조공구역에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을 해갖고 중국을 먹으려고 하는 교만을 떨어서 이제 망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을 빌려서 명나라를 치겠다는 그 개수작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는 명나라가 얘네들한테 조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어요? 안 주지. 그게 청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간접무역밖에 안 되는 거야. 조선을 통하든지 이 상관을 통하든지. 예? 근데 이 상관을 통할 때는 중국의 무역품만 오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 것도 오고 유럽 것도 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삼각 어떤 교차점이 된 거지 상관이 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
가령 하나만 예를 들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거는 중국의 한의학 책에 나와 있는 인간 인체의 그 구조 있잖아요. 그거하고 네덜란드의 의학서에 있는 인체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만든 거지? 그래서 몰래 일본인들이 죽은 사람 해부를 해봐요. 묘지를 파가지고. 위치를 보니까 중국 게 틀렸고 네덜란드 게 맞았거든? 이 네덜란드 것을 더 중시하기 시작해. 그 물건도 이제 자기들이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거래하는 거, 중국보다 유럽 쪽으로 거래하는 걸 더 중시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도자기를 수출하면 별 가치 없잖아요. 유럽으로 수출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비단도 그러고 금도 그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문화적으로 발전해요. 한 50, 100년 사이에. 한국을 통할, 조선을 통해서 조공무역을 하거나 관전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네덜란드를 통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네덜란드가 중개하는 유럽과 무역으로도 이미 상당히 발전된 나라가 됐어요. 조선을 국력으로 능가를 하게 된다고. 그럴 때 정조가 1800년에 죽었거든요. 1790년에 정조가 임금일 때에 조선 예조에다가 역지백례라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요, 일본이. 앞으로는 조선 통신사를 에도까지 오지 못 오고 오지 마라. 그냥 저기 땅을 바꿔서 백례를 대마도에서 치른다. 우리로 따지면 저 뭐 연안부도 오기 전에 그 섬, 자그마한 섬에서 치르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거 예에 맞지 않는다. 계속 바꾸래. 아무리 천재군주라지만 정조도 왜 일본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배가 뿔뚝 나오게 교만해졌는지를 알 수가 없이 계속 예에 맞지 않는다. 예에 맞지 않는다. 매년 그렇게 반성함으로써 10년이 가고 죽어버렸어. 정조가. 일본이 이미 국력이 흥했다는 걸 알았어야 되고, 한국과 조선과 일본 사이의 세력이 뒤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죽었어요. 그게 가장 큰 패착 중의 패착이라고 봐요. 정조 때 세력 관계가 변했다. 한일 세력 관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뒤집어야지 이제. 실질 국민소득은 우리가 앞섰으니까 2017년부터 17년, 18년 계속 앞섰어요. 19년까지 계산 나오면 봐야 되는데, OECD 통계야. IMF는 2023년에 앞지른다고 돼 있어. 조금 그걸 짜게 계산하더라고. OECD는 벌써 3년 전부터 앞지르고 돼 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뒤집히지 않으려고. 근데 걔네들은 알아. 정조는 몰랐어. 뒤집히는 걸. 하나도 정조한테 고마울 것도 없어요. 가장 잘난 척만 했던 왕 같아. 천재군주라고. 그저께인가 어저께냐? 어저께 동아일보 논설이 오고 나보고 천재라고 그러는데 내가 천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치명적인 성실성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목숨 건 성실성으로 다 책을 읽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정조도 그 정도 책을 읽었으면 될 텐데 좀 읽고는 대단히 교만해져요. 자기 신하들보다 많이 읽고 대단히 교만해져요. 책을 읽은 목적이 잘난 척하는 신하를 제압하려는 용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 군사 수원성이나 이런 거나 짓고 임진왜란 때까지 들어온 일본 무술, 명나라 무술,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종합한 그런 무예 도통지 그걸 지어서 그걸로 훈련을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1870년에 없어져요. 그게 필드 매뉴얼이지, FM. 그거 뭐 창쌈 연습해서 뭐 하나? 막 화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종대왕처럼? 엉뚱한 짓을, 엉뚱한 짓. 수원성이나 쌓고. 수원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성을 쌓고 공성을 하고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화포로 성은 무너져 버린다고 몇 방 쏘면. 그죠? 새로운 지금 신식 총포 화약에 의한 무기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하다가
나라를 일본군에 대해서 군사력이 엄청 약한 나라로 추락하면서 그 수모를 겪는 거예요. 천재라고 하는 것들 믿지 말라고. 공돌이들의 천재성을 믿을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국가의 운명을 판단하거나 정치적 결단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뭐 의사나 우리가 무슨 컴퓨터 공학자 뭐 안철수 같은 사람한테 뭐 기대를 해야 되겠어요? 정치적인 것은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만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든지. 물론 정치학자가 정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가 더 잘할 수가 있지. 전쟁학자가 전쟁 잘하나? 장군이 더 잘하지.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몸으로 익힌 사람이나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잘할 수 있는데 공학적으로나 자연과학적으로 간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각이 있으면 절대 거기로 가질 않아. 이과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아예. 너 이과 같아? 이과요? 응. 문과지. 자기가 자기를 잘하잖아. 그지? 네. 이렇게. 또한 스피노자는 다시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조약을 사례로 들며 기독교들의 외국에서의 참남한 종교 행각을 경계한다. 기독교 왕국의 치자들은 그들의 영역을 강화할 목적으로 터키나 이교도들과 조약을 맺고 그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는 자기 시민들에게 세속적인 일에서나 종교적인 일에서 조약에 명기되었거나 외국 정부에 의해 허가된 것 이상의 자유를 주제넘게 누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이 네덜란드인과 일본인 간의 조약에서 실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나는 이미 언급했다. 스피노자의 이 논의들은 둘 다 예수의 선교사들의 적응주의적 전교 원칙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적응주의적 전교 원칙을 둘러싸고 가톨릭계 안에서 싹트고 있던 논란의 맹아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중에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적응주의는 선교 방법 중에 2단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1711년에 2단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서 예수회 마테오 리치가 세운 이 예수회의 적응주의 전교 원칙은 폐지가 되고 예수회가 대단히 어려운 궁지에 빠지게 되고 유럽에서 예수의 책들이 카톨릭 세계에서는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오히려 개신교 지역에서 팔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1711년에 나온 공자경전 6서 6개의 경전이 번역되어 있을 때 프란시스 노엘에 의해서 그 책이 출판된 지역이 프라하야. 프라하에서 독일 쪽에는 많이 알려졌지 개신교 지역이니까. 오히려 카톨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었어요. 그게 최초의 사서가 완전히 번역되고 거기에 이제 효경 뭐 더하고 소학해서 이제 6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완역 책인데 불행히도 퍼진 범위가 반쪽밖에 안 된다. 개신교 지역만. 근데 그 사람은 노엘은 예수회야. 그리고 파리가 고향인데 파리로 귀국했다가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프라하 대학에 초빙을 받고. 아무튼 이런 몇몇 구절들을 살펴봐도 스피노자가 중국, 일본 등 극동 제국의 정치 정세와 종교 철학을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1615년에 공간되어 중국 교과서가 된 마테오 리치와 트리고의 책,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선교도 읽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매버릭은 일찍이 스피노자가 트리고의 이 책을 읽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좀 더 세밀하게 뒷받침했다. 트리고의 저작은 스피노자가 유대교를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인 1649년 그의 암스테르담 동료 파렌이 낸 저작 일본 왕국의 서술 안에 재생산되어 있었다. 파렌의 이 책도 스피노자의 종교 사상에 영향을 준 구체적 출처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또 그는 키르허의 사파를 곁들인 중국 해설을 읽어보았는지 확실치 않을지라도
이 책의 출간 이전인 1665년경 이미 키르허를 직접 만난 적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추정하냐. 키리어를 직접 만났는데 그 사람이 쓴 이 유명한 책을 안 봤을 리가 없는 거지. 내가 직접 읽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보면 많은 그 중국이나 일본 자료들을 봤던 것이 틀림없고, 인용하는 데서 보면 직접 일본과 중국을 언급하죠. 이 사람의 철학은 그렇게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철학을 옮겨놓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구절들이 에티카라는 책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밖에 스피노자가 읽었을 것으로 보이는 극동 관련 저작들로는 피에르 벨의 역사 비판 사전의 일본 항목에서 인용된 포세비노 신부의 간추린 장서, 1613년 퍼체스의 퍼체스, 그의 순례 여행. 그 다음에 여기에 간추린 장사에 처음으로 공자의 대학어 앞부분이 번역된 게 실렸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루기리 신부의 그 글이 실렸으니까 공자 경전도 하여간 맛은 본 거야. 응? 스피노자가. 자. 트리고, 마테오 리치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선교, 세메도의 중국 제국기, 마르티니의 중국의 새로운 지도집과 중국기, 슈피첼의 중국 문헌 해설, 인토르케타의 대학 중용 논어 번역서, 니우호프의 네덜란드 연합주의 동인도 회사로부터 북경 또는 중국 황제에게 파견된 사절단 등 스피노자가 생전에 줄지어 나온 공자 중국 관련 저서들을 들을 수 있다. 이 사람의 윤리학인 에티카를 쓰기 시작한 해가 1665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읽고 감명을 얻어서 쓰기 시작했고, 사후에 출판되긴 했지만은 여기에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자. 스피노자가 그의 생전에 접할 수 있었던 성리학적 이설 관련 단편들이 16세기 말 또는 17세기 초에 이미 유럽에 소개되었다. 처음에 선교사들은 리 관념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왔다. 그때 리는 불변적 진리 자연 질서로서 이해되었다. 자비에가 이해한 이 기설은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 루제나가 쓴 프란시스 자비에 신부의 전기를 통해 전해진다. 자, 여기서 이제 불변적 진리, 자연 질서. 이 자연 질서가 불변적이라는 거, 그게 맞는 건가? 맞는 거야? 그런 게 있다면 리가 맞는 거라고. 왜 틀려? 자연 질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일정한 시간대에서 규칙성을 보일 뿐이지 더 시간을 오래 잡으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변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다. 인간의 종도 마찬가지고 다른 생물의 종도 마찬가지야. 뭐 몇천 년 사이에는 불변적이지. 근데 몇십만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을 놓고 보면 종은 진화하니까 변하는 거라고. 너무 작게 잡아서 불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짧은 생각일 수가 있다. 리를 이 불변적인 자연 질서나 진리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불변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반증돼요. 아니라고. 그렇다면 리는 그렇게까지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불변적인 것은 기의 운동이라는 것밖에 없다고. 기가 운동하는데 어떤 일정 규칙적인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보이면 그걸 리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성리학자나 합리주의자들이. 그것도 자연 질서에서 이렇게 이치가 있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인간의 사유 능력으로서 이성과 자연 질서의 이성은 다른 건데 막 두 개를 일치시키는 것도 웃기는 거고. 에? 못 알아들어 우리 초교? 생각하는 이성과 존재하는 이성은 다른 거라고. 그것은
생각하는 이성과 존재하는 이성이 다른 건 니체 같은 경우도 뭐 존재하는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자기 생각하는 이성 자체가 작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대체할 수 있는 큰 이성이 있다면 그건 육체 이성이라고. 육체 이성은 그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욕망은 감정이니까 감정을 이성이라고 이름 받고 부른 것밖에 더 안 되죠. 개똥 철학이 되는 거지, 니체 철학 전체가. 니를, 아니, 그 감정을 니라고 그러고 사유를 존재하는 이성과 등치시키고 막 이렇게 되면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감성을 이성이라고 그러고 이성을 감성이라고 하면 더 개판되듯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대 철학은 칸트 이후의 서양 근대 철학은 개똥 철학이고 그걸 악착같이 고수하면 그것은 사이코패스의 철학이 되든가 아니면 청년들을 수억 명을 죽인 공산주의 같은 그 합리주의적 철학이 된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폐악을 저지르지만은 많은 사람이 죽었고 종교 하나만 갖고도 봐봐. 인민의 아편이니까 싹 없애버리고 못 믿게 만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신이라고 해서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든 믿지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점치고 사주 보고 다 그래. 그리고 구구절이라고 점쟁이가 김일성한테 구자로 가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정부 수립일도 구구절 9월 9일 9호 식량. 김일성 족속이 먹는 식량을 9호 식량이라고 그래. 다른 건 대체로 수령이 등장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그러는데 먹는 것은 다 9호라고 그러세요. 네? 구자로 시작돼. 또 차 번호도 그렇대요. 구자로 시작해서 구자로 끝낸대. 미신을 못 믿게만 하고 인민은 자기들은 믿고 네, 종교는 인민의 앞에이지 공산주의자의 앞에는 아니니까. 자, 읽어봐. 1669년 사망한 프란체스코파 신부 생트 마리도 루제나 신부의 자비의 전기에서 이 리는 매일 동일한 운동으로 그토록 많은 세기 동안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이기설 관련 구절들 중 하나를 인용한 바 있다. 여기서는 리만이 언급되고 있지만 리의 필연적 상대자인 기도 언급되었을 것이다. 이 리 기를 둘러싼 성리학자들의 주기론, 이기 이론론, 리 이론론, 기 이론론 간의 논쟁도 알려졌다. 그러나 스피노자 생전에 유럽으로 전해져 널리 알려진 주도니 성리학자들이 자기들의 기원으로 삼는 주도니의 태극도서는 리라는 말은 한자도 안 나와요. 전부 기로만 되어 있다. 얼마나 자기들의 선조의 사상도 조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리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 온 거야. 어느 종교냐? 불교로부터 온 개념이야. 리는. 그래서 불교에 2판이 있고 4판이 있죠. 리는 2판 할 때는 리는 리자로 쓰는 거고 4판은 1사자 써서 불교의 그 종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리파는 수도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학습 계통을 말하는 거고 사파는 그 일 보는 사람들이야. 뭐 먹을 밥도 준비해야 되고 쌀도 준비해야 되고 뭐 목재도 준비하고 땔감도 주고 그리고 다 일하는 사람들 사무도 봐야 되고 사판이라고 그래. 2판 4판이잖아. 2판 4판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그 리야 이게 이 리 개념을 불교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물론 공자가 리라는 개념을 쓰지 않느냐. 그 써요. 근데 뜻은 분열한다, 분리한다는 뜻으로만 쓰지 이렇게 얘네들이 받들어 모시는 리의 개념은 아니라. 예? 우리가 리발사할 때 리가 그게 이성할 때 성리학은 리가 아니지. 그 분열 자른다든지 이발사 리 정리 그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 바르게 놓는 것이잖아. 정리 정돈. 성리학적 리가 아니라 마테우 리치, 세메도, 니우 호프 등이 천지, 인성, 산, 강, 사방의 신령, 영혼으로 소개한 중국의 전통 철학적 기,
또는 기이론론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중국인들과 공자, 그리고 일반 중국인들은 우주론적 차원에서 리 없이 기만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가령 공자는 주역의 함괴괴사에서 이렇게 주석한다. 두 기가 감흥에 서로 어울린다. 그쳐서 기쁘다. 남자가 여자에게 몸을 낮추는 까닭에 형통하고 마땅히 바르니 여자를 취함이 길하다. 천지가 감흥하면 만물이 화생한다. 택산 함께인데 이 함께는 택산, 택은 처녀를 가리키고 산은 총각을 가리켜요. 총각이 아래에 있잖아요. 택산에서 밑에 다음에 나오지. 택 밑에 몸을 낮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는 괴를 뽑았을 때 이 두 남자가 잘 살겠습니까? 결혼하면 뽑아서 이게 나오면 엄청나게 좋은 길게예요. 네? 남자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남자가 원래 생긴 대로 위에 있으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뒤집으면 산택이 되고 택산이 아니라 산택이 되고 산택 손해나 산택 손께는 손해라는 거예요. 남자가 위에 있으면. 주역괴는 여자가 위에 있으면 다 길게고 거의 다. 2개 빼고. 남자가 위에 있으면 다 흉계야. 주역이 어느 사회를 지향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성우위의 사회를 지향하는 거라고. 남녀 평등 사회가 아니라 남녀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한 계기일 뿐이고 남녀 평등은 맨날 싸워요. 지금 뒤지게 싸우잖아. 누군가 하나가 위로 가야 되는데 전 세계는 대체로 이제 남자들이 우위에 있어서 질서가 잡혔다면 미래에는 모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구상을 한 거고 인이라고는 어지린자 그 사랑도 모성의 자애심이 기초하는 거죠. 자애심은 모성애라고. 부성애가 아니라 모성애. 자. 성인이 사람의 마음에 감흥하면 천하가 화평하다. 감흥하는 바를 살피면 천지 만물의 정황을 볼 수 있도다. 또 공자는 역경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역은 태극이 있고 이것은 양의, 음기, 양기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 팔계는 사상부터 보면 태음과 소음으로 나누고 음은 양은 태양과 소양으로 나눠서 사상이 되는 거예요. 팔계는 8개의 괴를 말하는데 건공감지, 이태리진, 이태리곤 8개. 그것을 2개씩 겹치면 8, 8에 64, 64개가 돼서 주역 64개가 되는 거예요. 건태리진, 건공감디구나. 건공감디. 자, 주도니의 태극도서를 보자고. 여기 리가 없어요. 읽어봐. 주돈이도 태극도설에서 리 없는 기 이론론을 대변한다. 극이 없으니 태극이고 태극은 동해의 양을 낳고 양은 극, 한계를 동하고 정하면 음을 낳고 음극이 정하면 다시 동하고 일동, 일정해 서로 그 뿌리가 되고 음이 나뉘고 양이 나뉘어 양이가 선다. 양이 음으로 변해 합하면 수, 화, 목, 금, 토, 오기를 낳고 수능의 사실을 편다. 오행이 하나면 음양이고 음양이 하나면 태극이다.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오행이 나면서야 각기 하나가 그 성이고 무극의 참된 이기와 오기의 정묘함이 합하면 건도를 은결해 남자를 만들고 곤도는 여자를 만드는데 이기가 교감하면 만물을 화생한다. 만물의 삶과 변화는 무궁하다. 오직 사람만이 그 우수함을 얻으니 이미 최고 영특한 무령이 생겼다. 신은 암을 개발한다. 오성이 감동하면 선악이 나뉘고 만주가 생긴다. 성인은 이것을 정해서 인의를 중정케 하고 군주는 사람의 극을 정립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와 합하고 그 덕은 일월과 합하고 그 밝음은 사시와 합하고 그 순서는 귀신과 합한다. 군자는 그 길흉을 수신에 길하고 소인은 그것과 어그러져 흉하다. 그러므로 천도를 세운다고 말하면 음양을 말하고 지도를 세우는 것은 강유를 말하고 인도를 세우는 것은 인의를 말하고 또 원시가 끝마침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죽음과 삶의 설을 아는 것은 위대하도다. 역은 지극할 따름인저. 249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이 태극론에서 우주자연은 기이며 기는 자연적 물질과 힘일 수 있고 인간의 심기, 신, 명, 혼, 백기일 수 있고 신령일 수 있다. 공자 철학의 관점은 주돈이의 이 태극도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이론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의 천재군주 정조도 태극도설을 논하면서 아래 구절은 두 기가 교감해 만물을 화생시킨다고 하는데 만물의 화생에서 이자를 버리고 기자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있다고 지적하며 리를 앞세우는 성리학과 달리 태극도설에 리가 없음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두 기만이 리 없이 교감하는 것을 굳이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성리학의 출처로 생각하는 태극도설, 주도주의 태극도설에도 리라는 자가 한자도 안 나온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